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백악관에 도착해 방금 전부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 중입니다. 일본 총리들은 국내에서 인기가 없을 때 미국 대통령과 친밀함을 보여줌으로써 유권자의 지지를 끌어올립니다. 이번 방문에서는 일본의 평화헌법 한계를 깨는 계획도 홍보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밀 문서 사건으로 최악의 정치 비상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미국은 국가적으로는 특별검사가 현 대통령과 전 대통령을 동시에 수사하는 이상한 순간입니다. 현 대통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메릴랜드 검사로 한인 로버트 허, 현재는 변호사입니다. 로버트 허 전 검사는 최근에는 아시아 혐오에 반대하는 캠페인에 앞장섰고 2021년 메릴랜드 검사직을 사임한 뒤에는 워싱턴의 가장 유명한 법률 회사의 파트너입니다. 공화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 기록을 지우는 작업을 진행 중이고 공식적으로 지우는 작업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곧 플로리다주 밖으로 나와서 2024년 대선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2022년 전국적으로 미국에서 렌트비는 8%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서 렌트비가 내려가는 도시도 있습니다. 테슬라가 미국에서 새로운 자동차 모델 가격을 많이 내렸습니다. 어제와 오늘 테슬라 Y 모델을 살 때 $20,000 차이가 납니다. 애플 CEO 팀 쿡의 보상을 포함한 연봉이 올해 40% 삭감됩니다. 연봉 자체는 $300만, 보너스는 최대 $600만, 거의 주식으로 채워진 그의 연봉은 애플 직원 평균 연봉의 1,447배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팀 쿡은 전 재산을 살아생전에 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이 UFO로 불려왔던 미확인 대기 현상에 대한 예비 보고를 지난해에 발표한 이후에 366번의 미확인 대기 현상을 봤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외계인인가 스파인인가 잡동사니인가 그것이 문제로답니다. 터부를 깨고 서방 세계 탱크가 우크라이나를 향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방금 전에 이제 한인회에서는 한국 태극기가 개양됐겠네요. 오늘이 이제 하와이로 인천 제물포에서 처음으로 이제 미국으로 이주를 했었던 한인 이민 역사의 정말 순간, 기록적인 그런 그 순간입니다. 얼마 전에 그 유정복 경기도 광역 시장을 인천 광역 시장을 통해서 제물포 또 인하대학교라는 게 인천과 하와이, 왜냐하면 하와이 사탕수수밭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인하대학교라고 이름을 지었다라는 얘기도 들으셨고요. 어쨌든 한인 이민 역사 120년이 되는 날이 1월 13일 오늘입니다. 그런데 백악관에서는 방금 전에 한 5분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스튜디오에 들어와서 마이크를 켜기 직전까지 백악관에서 집무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시작하기 전에 기자들에게 좀 브리핑을 하고 사진 찍는 시간 있죠. 일본을 융숭하게 대접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봤는데 이제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 정상과 정상회담을 할 때 영어권이 아닌 그런 그 대통령이나 최고 지도자와 회담을 할 때는 미국 대통령이 조금 말을 하고 나서 그 나라 대통령이 그 나라 말로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 텔레비전에 화면이 딱 바뀌어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저의 그 뉴스 감각으로는 미국에서 지금 일본을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이구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인기가 무척 일본에서 나쁘기 때문에 지금 뭐 장관도 취임한 지 1년 됐는데 4명이 사임을 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에게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일본말로 하는 것을 영어로 통역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호스트 국가의 지도자니까 먼저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하는 그 영어도 구태여
미국 텔레비전인데 미국 텔레비전을 통해서 미국만을 의식했다면 그걸 일본어로 번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이제 중요한 거죠. 이제 뭐 한국과도 이런 중요한 일이 있는 적이 있습니다만 북한 핵 관련해서 일본어로도 그대로 전체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말을 중계를 했고 통역을 했고 기시다 후미오의 일본말도 영어로 통역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일본 사람들 봐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미국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아베 신조 전 총리와 마찬가지로 많이 해주고 있고 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동맹국이기도 하고 지금 시대 정신이 미국으로선 그걸 원하기도 하고 하니까 미국을 위해서 뭘 해줄 때 기시다 후미오라는 일본 총리를 위해서 미국도 뭔가를 해주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그런 일단의 그 약식 기자회견은 아니고 기자들에게 보여주는 자리고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회담에 들어갔으니까 회담이 끝나고 나면 또 대접을 해주겠죠. 일어서서 연단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나란히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세계를 향해서 그리고 특히 일본 국내 유권자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내용은 제가 다음 섹션에 보도를 해드리겠고요. 먼저 바이든 대통령이 기밀 문서가 본인이 부통령이었을 때 봤었던 것을 부통령이 끝나고 백악관에서 나오면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던 그 부분에 대한 초기 데미지 컨트롤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본인이 사무실로 개인 사무실로 쓰고 있던 곳에서 그리고 델라웨어의 집 차고에 60년대의 그 스포츠카 옆에서 발견됐었던 이것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아니 그게 뭐 길바닥에서 보여진 것도 아니고 어쨌든 잠겨진 그라지가 아닌가 이렇게 대응한 것 자체도 실패였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결국은 특별검사를 임명을 했는데 연방 법무장관이 바이든의 법무장관이지만 오해받기 싫으니까 그런데 어제 제가 이 시간에 특별검사를 임명을 했는데 그 특별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서 검사로 연방 검사로 임명됐던 사람입니다.까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이름을 자세히 보질 못했습니다. 방송 끝나고 나가서 보니까 로버트 허 그런데 이분도 굉장히 그 정체성 같은 것을 생각하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경허라고 하거나 아니면 K 그 미들 네임을 꼭 붙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의 이력은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로버트 허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법무부에서도 일했었고 또 이제 그 메릴랜드의 검사로서도 일했고 그 뒤에는 워싱턴에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아는 유명한 법률 회사의 파트너로 일하다가 메리 갈란드 법무장관에 의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이 기밀 문서 사건을 조사하라는 특별검사로 이제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은 굉장히 슬픈 날입니다. 어제가. 오늘도 그렇지만 현 대통령에 대한 특별검사가 임명이 됐죠.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검사가 임명된 게 불과 몇 개월 전입니다. 역시 같은 이슈로 대통령 시절에 봤었던 그러한 그 문건을 수십 박스를 가지고 본인의 개인 집으로 윌링리 기꺼이 갔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11월 18일에 잭 스미스라는 그때도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지금은 그 직전까지는 헤이그 재판소에서 이제 전범 문제를 다뤘던 그리고 역시 이분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서 테네시의 지방검사로서 테네시의 검사로서 연방 검사로서 일을 했었습니다. 이 잭 스미스는 무당파였지만 그러나 이번에 그 로버트 허 특별검사는 공화당으로 메릴랜드주에서 공화당으로 등록돼 있고요. 메릴랜드의 레리 호건 그 한국의 사위라는 주지사와는 아주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에 대한 폭행 사건 이제 트럼프의 중국 바이러스 이런 문제 이후에 한국 분들도 무척 피해를 입으셨잖아요. 이분이 그때 아시아 혐오를 없애는데 막는데 굉장히 앞장서서 일을 했습니다. 레리 호건 주지사와 저도 저희 부모님이 걱정됩니다 하시면서요. 이분은 이제 뉴저지 그쪽에서 태어났는데 엄마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사무실 매니저였고 아버지는 마취과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일단 왜 바이든 대통령이 그 같은 그 기밀 문서를 하나는 10건 개인 사무실에 있었고
나머지는 좀 작다고 하는데 기밀도 있고 기밀이 아닌 것도 있고 또 다른 집에서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실수였는가? 보통령의 짐은 누가 쌌는가? 그리고 이게 이제 개인 집에 있었기 때문에 개인 집을 또 유난히 많이 가서 일했던 사람이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그 개인 집에 누가 드나들었는가? 이 공화당에서는 지금 드나들었던 인물들을 다 적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을 조사하는 로버트 경허 특별검사는 49살입니다. 이 직업의 함정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서 이제 메릴랜드의 검사로 지명이 되기도 했지만 그 당시에 만장일치로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그를 승인을 그랬는데 그 막상 법무부에서 일할 때는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 또 많은 박스를 포함한 보수 커멘테이터로부터 굉장히 비난받았던 사람이 로버트 허 특별검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그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를 이제 그 트럼프의 법무부의 장관이 없는 로드 로젠스타인이 부장관으로서 이제 그 제프 세션스 이후에 그 일을 하면서 압박이 많으니까 로버트 뮬러라는 특별검사를 임명을 해서 트럼프와 러시아와의 관계 여러 가지를 수사하게 했잖아요. 그때 로젠스타인의 탑 보좌관으로 날마다 일을 할 때 트럼프 전 대통령과 보수 커멘테이터들로부터의 압박이 너무 심해서 로젠스타인도 너무 힘들었는데 로젠스타인의 얘기입니다. 회상입니다. 그 당시에도 이 그 로버트 허는 유머 감각을 잃지 않고 엄청 열심히 일을 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잡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고요. 학부는 하버드를 졸업을 했습니다. 스탠포드 법대를 졸업을 했고 또 특이한 것은 킹스 칼리지에서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법대 나오고 나서는 윌리엄 랭캐스트 굉장히 보수적인 대법관에 서기를 했고 메릴랜드 검사 시절에는 그 폭력적인 것 그리고 공인의 부정부패 사건을 너무 철저하게 수사한 것으로 박수를 많이 받았습니다. 볼티모어 시장 캐서린 퓨 어린이 책과 관련해서 뭔가를 수사를 해서 3년 징역형을 받게 한 사람이고 그 뒤는 이제 워싱턴에서 지금까지 변호사를 하고 있었고요. 국가안보라든가 마약이라든가 사이버 범죄 이런 일들 많이 했고 개인적으로는 팬데믹 기간 동안에 워싱턴 DC 그 지역에서 페이스 투 페이스 재판을 제일 먼저 시작을 했었던 사람이 이 사람이고요. 지칠 때까지 일하는 것으로 유명하답니다. 밤을 새는 게 부지기수고 아무튼 그런데 메릴랜드의 레리 호건 주지사는 아시안 증오 범죄를 막기 위한 무언가를 본인이 주지사가 만들어서 일했을 때 바로 이 로버트 허 검사가 가장 열심히 일해줬던 사람이라고 레리 호건 주지사도 와이프가 한국 사람이니까 이제 이런 문제에 신경을 썼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거의 수렁에 빠진 것과 마찬가지인 이 일을 로버트 허 한인 그 검사가 특별검사로서 수사를 하게 되는데 11월 2일에 첫 번째 10가지의 묶음이 발견됐고 그래서 바로 11월 3일에 국립기록보관소로 연결을 해서 그것을 가져가게 했고 4일에 법무부의 국립기록보관소가 절차상으로 그렇게 해야 되니까 알렸고 닷새 뒤인 11월 9일부터 연방수사국이 리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쭉 12월 20일에 이 메릴랜드 집에서 또 이게 두 번째 묶음이 있다고 발견을 해서 왜냐하면 처음에 개인 사무실에서 나오고 나서 바이든 팀이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절차대로 알려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미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당시에 짐을 꾸린 사람이 누구인지 이런 사람들과 인터뷰는 시작을 했습니다. 연방 법무부에서 메리 갈란드 법무장관이 우리 법무부에서 충분히 핸들할 수 있지만 공정하게 그러나 국민에게 더 공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검사를 그것도 두 사람 다 하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것을 조사하는 사람도 트럼프가 검사로 하는 사람 만든 사람 그리고 바이든의 특별검사도 트럼프가 검사로 만든 사람을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한다 하는 것을 밝혔고 로버트 허 검사는 공정하게 일할 겁니다. 두려움이나 편견 없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판단하겠습니다. 사실에만 기초해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나의 믿음, 그 사실에 근거한 믿음에 따라서 판단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화당에서는
특별검사 가지고 안 된다. 이제 다수당이 됐잖아요. 하원에서. 우리 의회에서 조사하는 것이 더 많다. 조사할 수 있는 게 이건 국가 안보 위협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은 그제에 이어 어제 오늘도 여전히 그 바이든 대통령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 그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동시에 특별검사의 조사를 같은 이슈로 받으면서 연방법무부와 연방수사국은 참 그 불편한 위치에 있는 게 사실이고요. 특별검사가 수사 결과를 어떻게 내놓더라도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먼저 진행됐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특별검사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잭 스미스를 임명을 할 때 이미 메릭 갈란드 법무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집에서까지는 모르겠어요. 날짜상 사무실에서 이러한 기밀 문서가 발견됐다는 것을 알았던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트럼프에 대한 특별검사의 조사 결과 바이든에 대한 특별검사의 조사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지 이 특별검사는 권고를 하는 사람이고 이 두 사람을 뭔가 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할지 기소하지 않을지의 최종적인 결정은 여전히 메릭 갈란드 법무장관에 있습니다. 아무튼 바이든 대통령은 초기 데미지 컨트롤은 실패했고 아무리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 문서 발견된 것이 양적으로나 내용으로나 트럼프 전 대통령 것은 핵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핵 정보가. 그리고 안 주려고 하다가 억지로 내놓은 것과 기꺼이 신고해서 가져가게 한 것에 차이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결론은 뭐 똑같은 것 아니야? 트럼프 그렇게 욕하더니 바이든도 똑같이 했네.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상태에서 바이든 대통령도 사실 지금 시점이 2024년도 선거에 출마하겠습니다라는 것을 발표할 가능성이 아주 높았던 시점에 이 같은 정치적으로는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은 거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에서 지금 너무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이 공화당 의원 한 30명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 첫 번째 하원에서 탄핵됐죠. 민주당이 다수당일 때 두 번째도 탄핵됐죠. 첫 번째 탄핵 사유는 당시에 막 선거철이고 했는데 우크라이나 지금의 젤렌스키 대통령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이미 의회에서 승인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이었는데 그때도 그 러시아가 계속 들먹들먹 잡아먹으려고 보고 있었으니까 우크라이나를 미국은 그 당시에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잡아먹히는 것을 원치 않았으니까 의회에서 군사 원조를 하려고 딱 그 지원해 놓은 이 돈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지 않으면서 바이든 자신의 그 정치적인 라이벌 또 그의 아들에 대한 수사를 하면 줄게 이런 일이 뭐 녹음 테이프에서 나오고 해서 첫 번째 탄핵이 됐고 두 번째는 의사당 폭동 사건 이후에 탄핵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화당의 30명의 의원들이 이거 다 그냥 없던 일로 해야지 되겠어 하는 일을 지금 결의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케빈 맥카티도 뭐 그렇게 하는 것을 고려를 해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욕 검찰에 의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본인이 15년 동안 뭐 세금 사기 이런 혐의에 대해서 유죄가 나오고 했기 때문에 그 분야의 유죄로서는 최고의 벌금인 160만 달러를 내라는 이제 그런 그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항소를 하겠죠.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이 왜 달력을 여기다 꼽아놔야지 되는데 달력을 뺐습니까? 1월 13일인데 이달 말에 처음에 이제 그 예비선거에서 선거를 치르기 시작하는 주부터 다니면서 2024년도 이제 그 선거 캠페인을 시작을 한답니다. 지금으로서는 트럼프가 바이든보다 유리한 위치입니다. 잠시 뒤에 이제 기시다 그 후미오 총리 오늘의 미국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을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와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까 하는 정도는 충분히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다른 또 중요한 뉴스 함께 묶어서 보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그 워싱턴 포스트에 보면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 관한 기사가 많습니다. 직접 그 인터뷰를 한 것도 있고요. 분석 기사도 있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뭐 유럽, 캐나다 방문하고 이제 미국 방문이 마지막인데
국내에 워낙에 그 스캔들 같은 것들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5월 달에 기시다 후미오의 고향인 그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담이 열리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그 얘기도 했어요. 잠시 들어보실까요? 지금 제가 녹음해온 것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전에 이제 지금은 회담 중이고 회담하기 전에 늘 하는 기자들에게 보여주는 그 포로 타임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한 얘기인데요. 이것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한 얘기를 통역을 한 거고요. Including at the G7 summit in Japan and the APEC in San Francisco later this year. 에이펙도 샌프란시스코에서 올해 이제 하고 그동안에 이제 특히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일본이 가장 먼저 가장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를 협조해 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다 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요. 그리고 뭐 열심히 뭐 같이 일하겠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마찬가지고요. ですとか日米韓さまざまな対話を積み重ねることができました。そして네, 일본어를 그 들으신 분들은 뭐 충분히 알아들으셨을 것 같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처음 시작이니까 뭐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번에 5월 달이었던가요? 지난해 뭐 일본 방문하고 그런 것 그 이후에 이제 많은 그 양국에서 협조가 일어나고 있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이야 다 할 수 있는 외교적인 말을 하는데 이 말들을 영어를 일본어를 영어로 그대로 이제 동시에 그 동시 통역은 아니지만 통역을 해서 일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줬다 하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안보 협력이겠죠. 한국에서도 쳐다보고 있고 주초에 국방장관들도 만났고 또 국무장관들 그 회담 그 외무상과 미국의 국무장관도 회담을 하고 있는데 일본의 위성도 보호한다. 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한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핵을 개발할 수도 있고 미국의 여러 가지 무기를 한반도 쪽으로 들여오고 이런 것을 요구한다 하는 것이 한국에서는 요 며칠 큰 이슈인데 지금 장거리 미사일을 일본에 배치를 하고 미국 해군도 업그레이드하고 해군력에 있어서는 일본이 바다이기 때문에 섬이기 때문에 미국이 일본에 의존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북한의 여러 가지 미사일 발사에 있어서도 한국이 강한 것, 미국이 강한 것, 그리고 바다 이런 쪽에서는 일본이 강한 그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요. 12월 달에 발표한 뭐 세계가 깜짝 놀란 그 평화 헌법의 한계를 넘는 그대로 두되 해석을 확대한 그런 것을 이제 해외에서도 홍보를 하는 것이기도 하죠. 대신에 이제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 같은 것도 사주고 그런 미사일을 사서 중국이 공격을 할 때, 북한을 공격을 할 때 지금까지는 방어만 했다면 그쪽에 공격을 한 지점까지 폭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일본이 2차 대전 이후에 방패만 갖고 있었다면 창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러한 평화 헌법의 한계를 뜯어놓은 것을 미국에 와서 홍보를 한다는 겁니다. 세계에서 일본의 역할이 일본이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막혀 있고 하지만 그 정치력은 급격한 세계의 변화의 바람에 타서 역시 그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도 아베 신조와 마찬가지로 세계적인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새로운 국방 정책에서 특히 방위비를 2배로 한다는 것은 그러면요. 미국과 중국 다음에 세계에서 3번째가 됩니다. 한국도 조금 더 뒤에 있거든요. 해서 아베를 쫓아서 그대로 가는 거죠. 중국이나 북한으로부터 위협이 있을 때 뭐 일본이 방어뿐만이 아니라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그것도 이제 그 워싱턴 포스트와의 아주 그 워싱턴 포스트에서 뭐 국제 관계를 잘 아는 그런 사람과 인터뷰를 하면서 독일 예를 들고 우크라이나 예를 들었는데 독일에 있어서 우크라이나는 터닝 포인트다. 뭐 영어로 말하면 터닝 포인트고 사인튼밴더다. 그래서 일본에도 사인튼밴더. 뭐 일본과 독일하면은 전쟁적으로 흐름이 같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독일도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독일이 이 사인튼밴더가 된 것처럼 일본도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다. 뭐 중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무장을 해야지 된다. 오늘의 우크라이나가
내일의 아시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일본의 지금 시각입니다. 일본의 우파 정권의 시각입니다. 그리고 그 점은 힘으로 현상 유지를 바꾸려는 러시아의 시도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한국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보 같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들어와서 아니 러시아를 멀리하고 나토에 가깝게 가니까 그게 뭘 과거에 뭘 위반해서 저렇게 당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아니 크림반도를 먹고 또 다른 반도가 아니라 국가 전체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걸 그럼 러시아 말을 들으면서 거기에 기생해서 영광 누릴 몇몇 사람을 빼고는 일반 사람들은 다 그 하위로 들어가서 사는 것을 그것을 그렇게 해야지 됩니까? 거기에는 절대로 반대하는 것이 정상인 거죠. 자존심이 있는 세계인이라면, 국민이라면. 지금 이제 그러니까 명분이 서는 겁니다. 일본으로서는. 우크라이나가 독일에, 지금 독일도 아주 무거운 탱크는 아니지만 경탱크를 보내잖아요.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미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은 우크라이나군을 오클라호마까지 오게 해서 패트리어트 미사일 훈련까지 시켜주고 여기에 이 기류에 타는 겁니다. 기시다 후미오가. 힘으로 현상 유지를 일반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그 워싱턴 포스트에 시인을 했습니다. 국민의 반대가 또 많습니다. 평화주의, 지역 방어를 하는데 돈을 내야지 되니까. 창도 있고 방패도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 돈을 일본에서도 일본의 방위가 더 강해지는 건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그러기 위해선 세금을 올려야지 되는데 세금 올리는 것을 좋아하는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 조사해 보면 NHK의 화요일에 조사 결과 기시다 내각을 지지한다 33%, 반대한다가 45%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좋아하죠. 이렇게 평화주의 방패만 갖고 있던 것을 창도 갖겠다 하는 것을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니까 미국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중국까지 모든 것을 다. 그래서 인도 태평양 지역이라고 딱 구획을 정해놓고 안보와 경제를 엮어서 일본이 이걸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다른 나라에도 퍼뜨려서 미국의 어깨를 조금 더 가볍게 하는.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왜 국내 총생산의 2%를 방위비로 거기까지 올리느냐. 이건 나토의 벤치마크가 2%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민들이 세금 올리는 거 싫어하고 뭐 과거의 평화헌법을 이렇게 좀 바꾸는 것도 그 해석을 바꿔서 행동을 바꾸는 것도 싫어하는데 워싱턴 포스트의 기시다 후미오가 얘기한 게 도쿄가 컨트롤할 수 없는 정책 방향이 있다. 세계의 흐름에는 현실에는 한 나라의 리더라고 그 리더로서 시대를 선택할 수 없다. 지금 시대가 그렇다는 얘기가 기시다 후미오의 얘기입니다. 그것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뭐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여전히 뭐 더 지원해 달라. 미국에서는 중국의 군사 위협도 일본이 더 막아 달라. 북한의 핵 야욕에 대해서는 일본이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걸 해야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우주 문제 미국이 좀 방어해 줄 게 있고 공급망에 대해서 중국을 내치면서 협력하고 기후변화 뭐 역시 에너지 협력하고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좀 서운한 마음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 총리된 지 1년이 됐지만 기시다 후미오도 호주, 리투아니아, 독일을 포함해서 뭐 유럽 또 뭐 아시아 이런 그 안보 파트너십을 확대해 왔습니다. 외교도 강화했고요. 65세. 그런데 모든 외교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이렇게 지지율이 나쁠 때 외교에서 딱 그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은 미국입니다. 지금 일본에서 나온 뉴스를 보면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살해를 한 그 살해 엄마 가족도 본인도 통일교도 나갔고 했었던 바로 그 용의자가 재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했거든요. 일본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시점에 지난해에 그 문제 때문에 이 집권당이 얼마나 그 인기가 없었습니까? 그랬을 때 통일교와 그 자당의 문제에 있어서 암살 용의자가 이제 살인 혐의로 기소가 된 거예요. 그동안 정신과 의사들이 이 사람이 재판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지난해부터 계속 판단을 해오다가 그런 결론을 내렸는데 그렇게 지지율이 내려가고 했었을 때
바이든이 방문을 하고 하면서 뭐 이런 것으로 이제 좀 그 전에 올려놨었던 지지율 같은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더 유지가 되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미국에서도 일본 말로 열심히 이제 일본의 총리가 일본에서 영향력이 있어야 미국에 좋으니까 일본에 좋으라고가 아니라요. 미국에 좋으니까 미국에서도 이 정도로 배려를 하는 겁니다. 아베 신조 이제 일본의 뭐 총리들 강했던 총리들이 다 그렇게 했죠. 사실은 아베 총리가 막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골프를 치면서 넘어지고 막 바보처럼 보이고 했던 것이 사람들은 바보처럼 보였다고 하지만 그로 인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막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아베 신조에는 다 정치적인 자산이 됐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기시다 후미오도 지금 미국에 와서 원하는 것이 아직도 일본에서도 미국과 뭐가 가까워? 대통령과 뭐 조라고 얘기를 퍼스트 네임을 부르더군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뭐 조 하던데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본인의 정치적으로 좋은 것이고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도 항상 그 세계 지도자와의 그 관계에 있어서 서로 친한 것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며칠 전에 멕시코에 가서도 오브라도르 대통령과도 그런 것을 다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미국에 와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조금 가져갈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지금 방위비를 제일 많이 그 국내 총생산비로 방위비의 책정 액수로 말씀드리면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미국이고요. 뭐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중국도 한참 뒤에요. 미국이 7,500억 달러 그리고 중국이 2,370억 달러 세 번째가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부터는 100단위로 떨어집니다. 뭐 6,760억 달러 그 다음이 인도죠. 그리고 영국, 독일, 일본, 러시아, 한국, 프랑스 순이거든요. 일본이 현재 방위비로 490억 달러, 한국이 440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는데 일본이 지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미국, 중국 다음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오랜 금기를 깨고 수요일에 그 처음으로 한국이 북한의 여러 가지 드론 사태 등등으로 인해서 뭐 미사일 그런 것이라든가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핵무기 개발을 고려하거나 북한의 위협이 계속 높아지면 미국이 이제 한반도에 핵 배치를 하도록 뭐 요청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도 제가 한국의 그 뭐 기사라든가 이런 것을 쭉 리뷰하다 보니까 죽어도 한국에서는 핵 개발은 안 된다. 그게 말이 되느냐. 미국이 반대를 하고 있고 예전에도 하려고 했다가 얼마나 미국에서 당했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일본도 방위비를 높이고 그러면서 그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뭐 한국이 속해 있는 조약도 있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어떤 얘기를 했고 지금까지도 어떤 주장을 하느냐면 그러면서 왜 북한의 핵에 대해서는 그 북한이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 핵을 포기할 수 있다고 북한과 핵협상을 해야지 된다고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얼마나 그랬습니까?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고. 그러면 핵이 있는 북한에 대해서 아무런 대비가 없이 재래식 그런 것만으로도 이렇게 해야지 된다. 그 주장 자체는 맞아요. 핵무기 하는 것을 미국이 주변에 핵 확산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원치 않겠죠. 그러면 손 놓고 있으라는 법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은 정치인들이 찾는 것이고 외교로서 찾고 해결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의견은 지금 이 상태로는 아니다. 북한이 핵을 갖고 있고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때 한국도 어떤 형태로든 뭔가 무장을 해야지 된다. 일본도 저렇게 국내 총생산의 2%를 방위비로 지출한다고 하는데 한국은 말로만 하나요,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을 하는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언론인이나 그런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보도를 접하실 때는 현실에 대해서는 일반 사람들은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런 정확한 가능한 거, 불가능한 거, 그럼 대체가 무엇이 있는가는 그 담당자들만 알 뿐입니다. 전에 담당자였다고 지금 아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전에 담당자였다고 막 방송하고 글 쓰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것은 현재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만 아는 겁니다. 다만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볼 때 그 사람이
본인의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인 당파성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된다는 것으로 모든 것을 몰고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일본은 미국에 와서 일본이 여러 가지 방위비도 늘리고 방패에서 이제 창까지 갖게 하고 가지려고 하는 것을 세계에 홍보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분명한 거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좀 간추려 드려야 되겠네요. 뉴스는 2022년 전국적으로 렌트비는 1년 전에 비해 8%가 올라갔는데 내려간 9개 도시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내려간 도시 보면은요, 주택붐이 막 일어났었던 그 근원지부터 렌트비가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보시면요, 이게 뭐 realtor.com 데이터 그리고 소비자 가격 인덱스 데이터를 다 총괄해서 한 건데 제일 많이 내려간 것이 리버사이드 5.5% 지난 1년 사이에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내려가서 평균 렌트비가 2,071달러. 그 다음이 라스베가스 4.9% 싸졌고요. 세크라멘토 4.8%. 또 뉴올리언스, 피닉스, 애틀란타, 템파, 잭슨빌, 어스틴, 텍사스의 잭슨빌은 플로리다의 잭슨빌이고요. 플로리다의 템파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역 집값 많이 올라가고 했었던 지역이 지금 이미 떨어지기 시작하고 이것은 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주겠죠. 테슬라가 미국에서 새로운 자동차 모델 가격을 내렸습니다. 테슬라가 딜러가 따로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직접 팔잖아요. 누구를 끼는 게 아니라 웹사이트에 나왔습니다. 모델 Y, 모델 3, 모델 X, 뭐 모델 S 조금 이제 그 고급 세단이죠. 전부 내리는데 이게 연방 보조까지 7,500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모델 Y 값도 내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요즘에 점유율도 줄어들고 있고 또 뭐 중국, 독일, 아시아에서 전기자동차 가격이 인하되고 리더십, 일론 머스크 의구심 갖고 아니 테크 회사가 아니야 자동차 회사야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중국 자동차와 경쟁을 해야지 되기도 하고 하니까 테슬라 측에서는 배터리를 좀 저희가 싸게 구입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값이 너무 과대다. 거품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도 많고 주식값도 많이 내려갔잖아요. 주식값도 내려갔고 해서 모델 Y의 경우에 13,000달러를 내렸거든요. 어제에 비해서 오늘. 그리고 연방 보조도 이렇게 돼서 가격 싸지니까 연방 보조 7,500달러 받을 수 있으면 어제 주문하셨던 분보다 오늘 주문하시면 2만 달러가 싼 겁니다. 자동차 한 대에. 이거 취소해 줄까요? 당연히 취소해 줘야지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또 이 연방 보조금이 3,730달러로 3월 중순에 줄어들거든요. 그 이전에 전기 자동차 사시는 분들은 정리하시고 리베이트 그거 해주세요. 어제 했는데 하시는 분 취소하고 하시던가 하시고요. 애플의 팀 쿡이 자신의 페이 패키지를 이제 40%를 깎였는데 그래도 4,900만 달러입니다. 이 사람은 봉급과 연봉과 보너스는 합쳐서 1,000만 달러도 안 돼요. 주식으로 받는 게 그렇게 많은 거죠. 성과급인 거죠. 그런데 2022년도 애플 주식값이 뭐 한 20% 정도 내려가지 않았나요? 그래서 결국은 올해 주식을 한 뭐 4천만 달러 되고 그리고 나머지 연봉과 보너스에서 5천만 달러도 안 된다는 건데 그 전에 그러니까 거의 뭐 9천만 달러, 1억 달러 정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동종 업종의 다른 사람들보다 3배 정도는 받아서 주주들도 지난해 막 싫어하더니 뭐 9,900 몇십만 달러 페이 주는데 패키지죠. 뭐 다 포함해서 거기에 뭐 합의를 하던데요. 왜냐하면 뭐 경호 비용이 뭐 64만 달러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비행기 또 뭐 70 몇만 달러 71만 2,500달러 정도 들었는데 아무튼 애플의 평균 직원보다 팀 쿡이 1,447배 많이 받는데 그런데 이 팀 쿡이 2011년부터 그 스티브 잡스 숨지기 몇 주일 전부터 CEO로 일했잖아요. 어차피 이 사람은 내가 죽기 전에 나의 재산을 전부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62세고 자산이 포브스에 따르면 17조 정도 된다고 하네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그 미확인 뭐 비행 물체 UFO라고 불렀었는데 지난해에
미국 그 관계 당국에서 예비 보고서를 얘기하면서 미확인 대기 현상 조금 더 위험함을 줄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렇게 3월 달에 발표하면서 그렇게 이름을 바꿔 불렀는데 그 이후에 예비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336건 내가 그런 걸 봤다. 미확인 대기에서 막 이상한 것을 봤다 하는 신고가 나왔습니다. 그 전에는 이 예비 보고서가 나오기 이전 17년 동안에는 전체적으로 144건만 신고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는 미확인 물체를 일반인들도 이렇게 어디 가다가 볼 수도 있지만 뭐 라스베가스 인근 어디서도 있고 했죠. 그럴 수도 있지만 비행사라든가 민간 항공기라든가 아니면 뭐 조종사 뭐 공군 조종사 이런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그랬다 봤다 하면은 정신 이상으로 취급받아서 일을 하는데 제대로 할 수가 없고 그런 대우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보고를 안 한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366건 가운데서 26건은 드론, 163건은 풍선이나 풍선 같은 것, 6건은 새처럼 뭐 생긴 것이나 뭐 플라스틱 백이나 아무튼 잡동산이었다는 건데 171건은 정의하기 어려운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 속도도 확 바꾼다던가 막 거대한 힘으로 이상한 능력이 있다는 이런 것. 그렇지만 국방부와 정보국은 외계에서 왔다는 증거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모든 걸 다 발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죠. 지금 조사 중이니까 과학적으로 뭔가를 해야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외계의 물체, 뭐 외계에서 왔을 수도 있는 물체라든가 이런 이상한 대기 현상에 대해서는 꼭 미국도 이런 능력이 많지만 다른 나라와 다 정보를 공유하는 게 지식을 공유하고 과학적으로 느낌상으로 뭐 내가 어디에 붙잡혀 갔다가 어떤 생활을 하고 오고 뭐 이런 거 말고 과학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되는데 국방 승인 법안이라는 게 있어서 국방부와 정보국은 2024년이 되면은 역사적인 것을 이제 다 그 기록을 해야지 된답니다. 1945년 그때는 이제 비행물체라고 불렀던 UFO라고 그 비행물체라고 불렀던 그 시기부터 지금 미확인 뭐 공중 현상 내지는 대기 현상 이런 것까지를 다 해야지 되는데 한마디로 이게 외계인인가? 스파이인가? 잡동사니인가? 아니면 자연의 이상한 기후 변화로 인한 무슨 기후에 인간이 풀어내지 못한 현상인가? 이런 여러 가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에는 앞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종류의 이름이 다른 서로 이런 이제 아주 무겁지는 않은 뭐 탱크라고 이름 붙이기도 뭐한 그런 것 어떤 국가에선 탱크라고 이름 붙일 수도 있는 그러나 무거운 탱크 같은 것은 보내지 않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지금 달라진 것이고요. 지금 솔레다드라는 그 소금 광산이 있는 지역이랍니다. 돈바스 그 동부 지역에 여기에 사람들이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대피를 못해서 59명이 갇혔는데 그 가운데 15명 어린이들이 있고 러시아는 우리가 다 접수했어 하는데 우크라이나는 아직 아니라고 하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는 딱 3가지 시나리오밖에 없습니다. 넘버 1, 러시아가 이기거나 쉽게 그럴 리가 별로 없어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넘버 2는 전문가들이요. 넘버 2는 교착 상태가 오래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할 때까지 2024년. 그러면 푸틴에게 좋으니까. 넘버 3, 우크라이나가 승리 지점까지 간다. 심지어 크림반도까지 탈환. 이렇게 될 경우는 러시아가 핵무기를 쓴다고 위협하는 이런 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아무튼 그런 3가지 시나리오에서 서방이 무기를 점점 더 주는 건 사실이고요. 하루 이틀인가 전에 골든글로브에 엄마랑 먼저 갔는데 엄마가 사람에게 엘비스 프레슬리의 유일한 딸이 숨졌다 하고 54살밖에 안 됐는데 심장마비로 세상에 알려야지 되잖아요. 강혜신이었습니다.